조금 늦은 출근이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오후 4시경 식당으로 들어온 43세 이미숙 씨. 곧바로 옷을 갈아입은 그녀는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 이때까지만 해도 미숙 씨에게 그날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을 10분 남겨둔 밤 10시 50분경 노란 옷을 입은 남자가 식당에 들어섭니다. 그러자 미숙 씨가 불안한 듯 서성이다 눈물을 훔칩니다. 주저앉기까지 하는데요. 그 남자분 3번인가 봤거든. 술 마시러 왔었고 내 데리러 왔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뒤 퇴근을 하려는 듯 옷을 갈아입고 나온 미숙 씨. 그런데 또다시 불안한 듯 주방 근처를 서성이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곤 돌아가는 듯 하더니 결국 도망치듯 주방 쪽으로 사라집니다. 그러고 안 가려고 화장실에 문을 잠고 숨더라고. 애가 무서운지. 칼 날라던데 문 딴다고. 그 내가 미쳤나 왜 이러냐고 내가. 계속 버티고 있는 남자의 기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다는 미숙 씨는 문 앞에서 그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울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9일 새벽 0시 40분경 결국 남자에게 끌려 가게 문을 나섭니다. 식당을 나간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 모텔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미숙 씨는 모텔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는데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그날 밤 미숙 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미숙 씨의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 비장과 장간막 동맥이 파열되고 대장에 멍까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싣고 와서도 너무너무 피가 많이 나니까 울산병원에서 계속 피를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게 팼으면 죽었을까요? 그 죽을 때 억울한 게 더가 살아가지고 평생을 무기수로 살아야 되는 거로 기각시가 내려난 그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나는 어째 나와 뻗으시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 부인은 지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때리는 것도 없고 범인은 그전부터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고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주장은 이제 넘어져서 이걸 타고 이제 주장을 그는 새벽녘에 그녀가 홀로 욕조에서 넘어졌고 그 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욕조에서 넘어져 배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멍 자국이 생기고 내장 파열이라는 손상까지 입을 수 있는 걸까요? 법원은 왜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러니까 폭행으로 사망했으면 명백히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때렸다고 하고 안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도망할 염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영장에 이제 기각 사유가 그것이죠. 대장에 멍이 들고 비장이 터질 정도의 장기 손상은 단순히 넘어져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간막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지면서 배를 받쳐서 장간막 동맥이 파열될 정도라면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겠죠. 미숙 씨의 지인들은 전 씨의 폭행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내하고 내 호프집에서 한잔 술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비싸대기를 때리더라고 몇 번씩이나. 걔는 하고 때리면 급소로 때린다 하더라고. 진짜 차라리 차가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뭐 얼마나 그게 아프면 그랬겠어요. 그 맞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 우리.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 3년 전 전 씨를 만난 미숙 씨는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그에게 마음을 줬고 미혼이라던 그와 함께 새 가정을 꾸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전 씨 조카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답니다. 그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미숙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촌 안 보이게 문 옆에서 주먹으로 엄마 배 치는 걸 한번 봤어요. 들고 녹음을 딱 시켰어요. 경찰서가 이거 보여주려고. 전 씨의 과도한 집착과 상습적인 폭행이 사실이라면 미숙 씨의 휴대전화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남겨진 첫 문자의 시각은 6월 9일 새벽 2시 52분이었는데요. 전 씨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 SBS 방송에서 왔습니다. 하시라고요. 할말 없으니까 가입시라고 제작해 하시라고. 그러던 그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예, 경찰관입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얼마 뒤 1층에 나타난 전 씨의 아내가 한숨부터 쉽니다. 아직 판결 안 났잖아요.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애들도 지금 아직 애들기 때문에 결백은 하신대요. 결백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검찰팀 조사 다 한 중이잖아요. 따라오세요.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붙이니까 언론이만 나야. 내가 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전 씨의 누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만 봐도 범인일 리 없다고 흥분합니다. 이미숙 씨 사망 사건의 의문을 해결할 단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워진 휴대전화 기록이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간 뒤 지워진 듯한 미숙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전날 전 씨가 유독 반복해서 보낸 4자리 숫자로 된 문자들이 많았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몰래 깔아놓고요. 그 앱에다가 명령어를 내려줍니다. 왼쪽 스마트폰을 남자분 스마트폰이라고 가정하고 오른쪽 스마트폰을 여자분 스마트폰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샵이 포함된 명령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하고요. 네, 그 여자분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되면 이렇게 특정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전송을 하고요. 이 주소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강제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 미숙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촬영된 듯한 사진이 복원됐는데요. 물결 표시가 들어간 명령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하고요. 터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사진 찍기와 전화 걸기는 물론 상대방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위치 추적 프로그램인 겁니다.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다니까. 둘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잔 먹고 있는데 네 포장마차에서 뭐하노 빨리 집에 안 가고 하고 오더라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건 전날 10시간 동안 사진 찍기와 전화 걸기, 위치 추적이 집중적으로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죽는 날이 우리가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삼촌 몰래. 근데 그때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실제 전 씨와 미숙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미숙 씨가 전 씨의 조카 명의의 집에 전세를 거주하는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사망 사건 일주일 전까지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그날은 미숙 씨가 전 씨를 벗어나기 위해 몰래 이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제공했던 그 아파트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성이 거기서부터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자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또 의사표시인 거죠. 이제 안 되겠군. 직접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얼굴을 보고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의 추정대로 그녀의 이사를 막기 위해 무자비한 폭행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전 씨의 주장대로 그녀가 혼자 욕조에서 넘어진 걸까요? 안쪽에 통증이 굉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색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증상과 징후를 호소를 했을 것 같은데 장간막 동맥 파열의 경우 통증이 심해 분명 의식을 잃기 전 강하게 통증을 호소했을 거랍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아무 소리도 없어. 너무 조용했대 방이. 룸 서비스를 요구했던 아침 07시 20분에서 119 신고를 했던 07시 30분 10분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오전 6시경 미숙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고 그 사실이 전 씨에게 문자로 전송됩니다. 유심까지 준비했다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용의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로 처벌받을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미숙 씨 사망 사건 속엔 전 씨의 폭행을 의심할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장을 청구할
그때까지 경찰이 조사한 시간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구건 결과 하나씩 받아가지고 수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탐문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경찰이 그런 초동 조치들을 잘 못했단 말이죠.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 안에 내부에 CCTV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있던데요. 화장실 때는 CCTV. 요새 가게 안에 누가 CCTV 담을까? 휴대폰은 그럼 언제 맡기시는 겁니까? 이제 그 통화내역이나 이런 거는 유족이 해야 돼요. 휴대폰에 파일이 있다고 여기에 다 있는데 야 초기화 시기다 이것만 나오면 단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이렇게 탐 당기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 씨의 변호사는 조심스레 사건의 결말을 예상합니다. 구분 결과로 안 된다면 과연 앞으로 수사에서 보충을 한다면 뭘 더 보충할 수 있겠냐 여기서 결국 정말 뿌이고 세상에 본 사람 아무도 없고 현장에 뭐가 있는 것도 아무도 없는데 법조인들은 전 씨 변호사의 예측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살펴봤을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말합니다. 물론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 이 정도까지는 해와야지 너희가 그래도 검찰이고 경찰이고 나라 목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대칭 하늘이라고 땅이니까 구속장 내달라고 야 내가 무슨 뭐 자판기냐 니네 할 일 똑바로 해라 그 정도 얘기는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서로 힘겨루기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사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후 6개월 미숙 씨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방송 나가고 잡아 여가 저래 나는 내 마음이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해당 경찰서는 사과문과 함께 전 씨에 대한 재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산지방검찰청은 모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 41살 전모 씨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6일 전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을 때리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절대로 고의적이 아니니까 살인 상해치사를 해주세요. 패기는 팼는데 안 죽인대요. 그날 저녁 미숙 씨 어머니가 피의자 전 씨 누나를 만나기로 한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생각 정말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머니가 어차피 애가 죽었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힘들게 쏘는 일이잖아요. 같은 날에 얼마 전에 이제 사과하셨어요. 지가 그렇게 하면 지금 형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 받으면 내가 용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세요? 단지 합의를 좀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은 났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동생 전 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누나가 선처와 합의를 구합니다. 전 씨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일. 그것이 미숙 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미숙아 멀리서 지켜보고 엄마 있잖아 공판 차례대로 좀 도와주고 알았지?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억울한 피해자의 편에 있다는 것을 미숙 씨 어머니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